안녕하세요. 오늘도 책방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네, 하얀 소망 7번째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은 살아남아 모진 세월을 견뎌냈지만 18년 전에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 성의 어머니는 지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담배를 대문 앞 땅바닥에 비벼서 끈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선 어머니는 대문으로 들어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성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대? 네 허거픈 대로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저 같은 것 때문에
그동안 입에도 안 대시던 담배까지 피우시고. 애미가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그렇게도 보기 흉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말은 제가 집을 나온 사이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담배를 배우셨을까 싶어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 누가 알아요? 버린 자식이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만 언젠가는 원을 풀어드릴게요. 일 없어야. 내 원은 딱 한 가지뿐이란께. 나는 네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서방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귀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만 주면 시방 죽어도 원 없어야. 그란디 참말로 기도 안 찬다야. 어머니는 끝내 형우 아버지 이야기를 성희에게 전하지 못했다. 다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성희를 안고 흐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지만 만삭이 되어 오늘 내일 하는 가열인 생명을 무턱대고 지우라고 다그칠 수도 없었다. 자신의 분신을 잉태하고 10달이나 뱃속에 키워온 생명을 누가 무슨 권리로 없애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차라리 성희에게 과거의 악연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 일로 성희가 받을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혹시라도 성희가 뱃속의 멀쩡한 목숨을 없애고 평생토록 눈물로 지새우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문제는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성희 아버지에게 사실을 숨길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걱정이었다. 수완이네 식구들을 먼 발치에서만 보아도 진저리를 치는 남편에게 성희의 뱃속에 그 집안의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어떻게 알려야 할지 두려웠고 그 같은 사실을 안 뒤 남편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다. 배신과 절망. 성희야, 너가 아버지가 반대해도 아이를 낳겠냐? 성희는 대답이 없었다. 성희야, 이 애미는 말이다. 너한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가 학교 마치고 직장에 잠시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기만 바랬어야. 좋은 집안에 시집가 남편 사랑, 시부모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이냐. 성희야,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른 어미고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인데 오죽이나 답답함은 뱃속에 든 핏덩이를 지우라고 천벌받을 소리를 허겄냐. 하지만 네가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야. 너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아버지가 지금 이 사실을 아셨다면 너하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일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야 쓰겄냐? 모르긴 해도 형네 집에서도 네가 낳은 새끼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한디 나이도 어린 네가 애비 없는 새끼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겄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모두 저를 위한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한 몸 편하자고 다 자란 생명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평생 불행하더라도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 아버지요. 아버지? 예. 지금부터 저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말씀을 드리지 말아주세요. 썩을년? 그래도 아버지는 무섭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형은혜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저 때문에 충격이라도 받아서 잘못되실까봐 그래요. 그건 너보다도 내가 걱정할 일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시시한다고 언제까지 숨겨질 일이냐?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디. 물론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아시면 아이도 저도 다 죽게 되잖아요. 제가 죽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죽어서는 안 돼요. 어머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성희는 어머니에게 간절히 매달렸다. 밤이 깊도록 아버지에겐 비밀에 붙여달라고 애원하는 성희의 마음과는 달리 어머니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다. 성희 아버지 유정효는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입에도 안 대던 담배를 피우는 아내도 그렇고 순천에 있다는 성희가 5개월이 다 되도록 집에 한번 다녀가지 않는 것도 이상했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아침 일찍이 성희의 친구 영숙을 만난다면서 집을 나간 아내는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었다. 벌써 밤이 깊었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종효는 걱정이 앞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성희 친구를 만나 이렇게 늦도록 소식조차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같이 영숙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부터 뭔가 숨기는 눈치였다. 행여 성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다. 한편으로는 여자들끼리 처리할 일까지 자기가 나서서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는 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모른 척 덮어둘까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불안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종현은 기다리다 못해 영숙을 만나보면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영숙은 성희와 단짝 친구이니 영숙에게 물어보면 성희와 아내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정이 되어도 아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종현은 영숙의 집을 찾아갔다. 늦은 밤이어서 영숙의 집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던 종현은 염치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렸다. 곧 불이 켜지고 영숙 어머니가 나왔다. 누구야라? 밤늦게 미안해요만. 저 성희 애비여라. 어메, 성희 아버지가 이 시간에 웬일이라. 야밤에 미안한디. 영숙이 집에 있지라?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라. 종현은 영숙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알았어라. 그 안은 한번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디 일단 안으로 들어와 보시오. 영숙 어머니는 방문을 한참이나 두드려서 가까스로 딸을 깨웠다. 무슨 일이여라.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영숙은 잠옷 차림으로 방문을 열었다. 성인의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안 오시냐. 어머, 잠깐 기다리셔라. 속이 비치는 잠옷바람으로 방문을 열던 영숙은 마루 끝에 서 있는 성희 아버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닫았다. 옷을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은 뒤 영숙이 마루로 나왔다. 미안하다. 곤하게 자고 있는데 잠을 깨웠다 야.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밤이 뭔 일이려요? 너 오늘 아침에 성희 애미 만났었냐? 그란디요. 그래, 그랬구먼. 그런데 무슨 일로 만났냐? 순간 영숙은 가슴이 뛰었다. 혹시 성희 아버지가 성희 일을 눈치채고 찾아왔는가 싶어서 정신이 다 멍했다. 별 말씀 아니었는데 왜 그려라? 성희 엄니가 아침 일찍 너를 만날 일이 있다고 험시로 집을 나갔는디 아직까지 꽁거먹은 소식이어야. 그래서 혹시 네가 성희 엄니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을까 그런다. 어디 간다는 말은 안 어디야?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했어라.
영숙은 말을 더듬었고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려? 참 이상하다잉. 그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뭐 하려고 너를 만났대? 그 별거 아니라는 게 대체 뭔 일이냐?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별일이 아니라고 잠결에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 일은 결국 성희에 관한 일이었고 성희 아버지가 갑자기 불쑥 찾아와 물으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던 영숙은 퍽이나 난처했다. 나은티 말하지 못할 일이냐? 예, 쪼까 그렇지라.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너 성희가 시방 순천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자? 몰라라. 영숙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몰라? 같은 은행에 근무함시로 그것도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 어찌 그렇게 무심하대? 성희언티 너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디 네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안대? 그래도 몰라라. 덮어놓고 자꾸 모른다고만 한 게 이상하지 않냐? 나가 생각하기는 네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디? 네 생각은 안 그러냐? 너는 시방 뭐인가 자꾸 숨기는 것 같다, 야. 영수가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야. 설마 애비가 하나뿐인 딸은티 나쁜 일 시키거냐? 성이 그녀는티 시방 무슨 일이 있자? 그래서 성이 엄니가 너를 만난 것이고 말이오. 성이 엄니 시방 성이하고 같이 있자? 참말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단게요. 참말로 모르냐?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종현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순간 영숙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간신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종현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영수가 나가 옆에서 보기에도 네가 시방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디. 성이 아버지께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라. 보다 못해 곁에 있던 어머니까지 영숙을 재촉했다. 영숙은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듬는 말투와 얼굴 표정만 보고도 영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훤히 읽고 있었다. 그래서 밤도 깊었는데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느껴 성희 아버지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영숙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안 섰다. 어머니 말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도 싶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태가 불을 보듯 뻔했다. 성희 아버지가 돌산섬의 그 집을 찾아 나섰다가 만삭인 성희를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었다. 대쪽 같은 성격에 혼전 임신한 딸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지 않았다. 성희 아버지, 제가 성희 어머니가 가신 곳은 아는디요. 시방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면 별일 없이 오실 거니께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라? 종현은 기가 막혔다. 영숙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방문 앞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문 종현은 거칠게 성냥을 그어서 불을 당겼다. 불같이 끓어오르는 성질을 안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몸짓이었다. 묵묵히 담배를 피워 문 채 종현은 영숙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었다. 아무래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종현 앞에서 영숙은 조마조마했다. 무슨 일이야? 그때 야심한 밤에 바깥에서 두렁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영숙 아버지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종현은 영숙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네가 아냐? 성희 엄니 가신디? 네가 아는 대로 빨리 말씀드려라.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영숙은 몸을 움찔했다.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어진 영숙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집을 부릴수록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웃 사람들까지 깨어나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 것이었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성희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성희 아버지, 그려. 어머니 가신 곳을 말씀드리면 시방 찾아가실 거라? 당연하지. 통금 시간이 다 되었는디요? 그것은 나가 알아서 할 것인께. 너는 네가 아는 대로만 싸게 말혀라. 돌산섬에 가셨어요. 돌산섬? 거기는 왜? 그건 잘 모르겠는디요? 뭐시오? 그랑께 시방 성희가 순천에 안 있고 돌산섬에 있냐? 잘 모르겠는디요. 그러고 본께 영숙이 너 언젠가 돌산섬 버스 속에서 나를 만난 일이 있자? 예. 그러면 그때 성희 그녀 만나고 오던 길이었냐? 아니여라.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갔었으라. 돌산섬의 어느 동네냐? 지금 그년들 있는 곳이. 종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그치는 종현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끼친 영숙은 가슴이 쿵쿵 뛰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돌산 어디요? 주소는 모르지만 찾아갈 수는 있어라. 영숙은 성희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약도를 그려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야심한 밤에 성미 급한 성희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소동을 벌이기 전에 영숙이 먼저 성희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희가 당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려? 종현은 더 묻지 않고 영숙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영숙 아버지, 이럴 때는 어찌야 쓰겄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겠소. 자식들이 부모만만 같으면 뭔 걱정이겠소만. 어디 그랍디요?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많이 늦었은께 하룻밤만 기다려보시오. 영숙 아버지가 종현을 다독거렸다. 아니라, 필시 무슨 사단이 났단께라. 성희 그년이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 통 소식도 없고여서 어째 이상하다 했어라. 아무래도 안 되겠구먼요. 야심한 밤에 소란을 떨어 미안한디요. 영숙이랑 시방 돌산섬에 좀 댕겨와야 쓰겄어라. 양해 좀 해주시오. 밤이 너무 늦었어라, 성희 아버지. 인제는 성희 엄니 가신 것도 알았은께 내일 가시면 안 되겠어라. 영숙 아버지는 다 큰 딸을 한밤중에 내보내는 일이 어쩐지 불안해서 거듭 만류했다. 참말로 미안해요. 나도 딸 키우는 애빈디 오죽하면 이러겠소. 그년들이 못됨시 그곳에 자빠져 있는지 시방 확인을 못하면 나가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으라. 종현은 당장에 아내와 딸을 만나야겠다고 매달렸다. 결국 한참 망설이던 영숙 아버지가 말했다. 정이 그러면 인혁이 같이 가도 되겠어라? 그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다. 돌산섬에 가면 성희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탄로날 것이 뻔한데 그 자리에 아버지까지 따라 나서겠다니 난감한 일이었다. 아버지, 저 혼자 다녀와도 괜찮아요. 제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아니요. 이 밤에 네가 밖에 있으면 애비가 잠이 오거냐? 한사코 따라 나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느라 애를 먹은 영숙은 간신히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종현을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이미 통금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그 시간에 돌산섬까지 갈 만한 교통수단이 있을지 궁금했다. 택시들도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늦은 시간이었다. 성희 아버지, 이 시간에 어떻게 돌산섬까지 가죠? 그것은 염려 말어야. 내가 알아서 할 것인께. 영숙을 데리고 가까운 지서로 간 종현은 순경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야간 통행증을 발급해달라고 사정했다. 그 사이 영숙은 제발 돌산섬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했다. 지서에서 종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야간 통행증을 끊어주면서 친절하게 택시까지 불러주었던 것이다. 종현과 영숙을 태운 택시는 인적이 끊긴 시내를 빠져나가 돌산섬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다. 운전기사도 입을 굽게 봉한 손님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앞만 보며 묵묵히 운전을 계속했다. 영숙은 내내 좌불안석이었다. 자기 때문에 성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옛말에 7월 더부살이에 주인 마누라 속곧 걱정한다고 어쩌다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휘말려서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그 또한 어이가 없기도 했다. 대낮 같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인적이 끊어진 뒤라 출발한 지 30분도 못 되어 성희가 사는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성희 아버지, 이제 다 왔어라. 그려? 그런디요. 지가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면 안 되겠으라? 그건 왜? 밤도 늦었는디. 큰 소리가 나면 주인집에 미안하잖아라. 성희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택시는 이내 성희가 사는 집 앞 큰 길에 멈췄다. 같이 들어가자. 종현은 집 앞에 택시를 기다리게 해놓고 차에서 내렸다. 영숙도 마지못해 따라 내렸다. 언덕배기 저 집이냐? 예. 가자. 종현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영숙은 길을 쓰고 따라온 보람이 없게 되자 종현의 뒤를 따라 대문 앞에 도착해서 돌담 너머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으나 성의 방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 너머로 비쳤다. 정겨운 모녀의 그림자는 밤이 깊은 줄도 잊었는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돌담 너머로 비치는 풍경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네가 불러봐라. 돌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던 종현이 영숙에게 말했다. 성희야! 성희야! 방 안에서 두렁거리던 말소리가 뚝 멈추었다. 성희야, 나 영숙이야. 문 좀 열어보란께. 영숙은 안방에 노인들이 깰까봐 소리를 낮춰서 성희를 다시 불렀다. 곧 방문이 열렸다. 누구 왔어요? 나야, 영숙이. 뭐? 영숙이라고?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놀란 성희가 대문간으로 나와서 문고리를 벗겼다. 성희야, 놀라지 마로. 아버지가 오셨단께? 뭐요? 우리 아버지? 성희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꼭 감은 눈 속에 수많은 별들이 소나기처럼 후두둑 떨어졌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다짐하고는 용기를 내어 눈을 떴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종현은 만삭의 몸으로 대문 앞에 서 있는 성희를 놀란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현은 부들부들 떨며 한참을 서 있다가 성희를 문간에 세워두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벌컥 방문을 열었다. 방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성희 어머니의 멱살을 거머쥔 종현은 아내를 질질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나갔다. 이년들아, 여기서 객 싸우기 싫으면 따라와. 성희 곁에 어머니를 패댕이 친 아버지가 버럭 보로령을 쳤다. 성희는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의 뒷자리에 모녀를 거칠게 밀어넣은 종현은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았다. 영숙도 뒷좌석에 앉았다.
돌산섬을 빠져나온 택시는 시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냈다. 앞자리에 앉은 종현은 택시 안에 연기가 자욱하도록 줄담배를 피워댈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택시기사가 일부러 마른 기침을 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곁눈질을 했지만 종현은 모른 척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영숙이네 집으로 먼저 가자. 돌산대교를 건너 여수 시내로 들어올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해서 담배만 피우던 종현은 먼저 영숙을 데려다 줄 모양이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라. 아니요. 오늘 영숙이 네가 욕봤다. 먼저 내려라. 우리는 또 둘러볼 데가 있어야. 예? 뜻밖의 사태였다.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았던 세 사람은 종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움찔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어디로 가느냐고 선뜻 묻지 못했다. 영숙을 집 앞에 내려준 택시는 다시 출발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운전기사가 종현에게 물었다. 만성리로 갑시다. 예? 이렇게 늦은 밤에 만성리는 왜 가십니까? 지금 그곳에 가봐야 어디 쉴 데도 없을 텐데요. 손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다잉. 싸게 만성리로 가기나 하쇼. 종현은 신경질을 내면서 운전기사에게 쏘아붙였다. 성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시간에 만성리에 갈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저쪽에 세워주쇼. 택시가 오동도의 만성리 바닷가에 멈추자 종현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먼저 내렸다. 성이 모녀가 아버지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8월의 밤바다가 파도 소리를 몰고 달려와 백사장을 핥히고 있었다. 따라와. 종현은 모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백사장을 가로질렀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고 있었다. 세찬 밤바람에 밀려온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달빛 속에서 반짝였다. 백사장을 걸어가던 종현은 바닷가에 바위들이 널브러진 산 아래로 다가섰다. 백사장을 등지고 산 아래의 숲풀 앞에 말없이 서 있던 종현은 마지막 남은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더니 빈 담뱃갑을 구겨서 던져버렸다. 담배에 불을 붙인 종현은 담배를 돌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돌 무덤 앞에 내려놓고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성이야, 너 여기가 어딘 줄 모르자? 여기는 너그 삼촌의 무덤이다. 예? 성이야, 너그 삼촌은 참 잘난 사람이었다. 우리 집의 희망이었어야. 이날 이때까정 나는 너그 삼촌처럼 잘난 사람을 못 봤어야. 멀쩡하게 숨어있던 너그 삼촌을 이수환이 그놈이 밀고 오는 통에 군인들한테 쫓겼는디 나중에 들어본께 토끼몰이를 당했는갑더라. 만성리까지 달아났다가 바로 여기서 더 못 달아나고 사살당했어야. 삼촌이 여기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시체라도 찾으려고 와본께 바로 여기 이 모래밭에 죽어서 버려져 있더라. 이수환이 그놈이 밀고만 아니었어도 너그 삼촌은 안 죽었을 텐디. 헌 세상에 거적대기 하나 못 덮고 바로 여기 이 모래밭에 쓰러져 있더라. 버려진 시체를 수습해갖고 내 손으로 돌무덤을 쌓았어야. 세월을 잘못 만나 비처먹에 죽은 그놈을 묻어야 했던 내 심정을 네가 아냐? 비록 험하게 죽기는 했지만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그 삼촌만큼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싶었다. 내가 죽은 너그 삼촌한테 맹세했어야. 자식 새끼라도 잘 키워서 좋은 시상 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야. 너그 삼촌이 죽은 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겠냐? 나는 너 하나 쳐다봄시로 살았어야. 금쪽 같은 너그 삼촌이 죽고 없는 시상에서 성이 너는 나의 희망이었었는디. 그란디 이것이 시방 뭔 일이요? 시방 네 꼴을 본게 참말로 내가 살아온 50평생이 한심하고 기가 찬다야.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성희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수아는 바로 형우의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가 지금 자기 뱃속에서 형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던 성희는 그만 모래 위에 푸썩 주저앉고 말았다. 힘없이 주저앉는 성희를 바라보던 종현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임자, 자네는 죽어서 뭔 낯으로 종수를 볼란가? 임자는 그래 우리 성희가 저 지경이 되도록 못하고 있었어. 시상에 이럴 수는 없는 법이요. 남들의 귀감은 못 보여도 환양질은 안 시켰어야지. 환양질을 했으면 남들한테 흉이라도 안 잡혀야지. 이 지경이 되도록 구경만 였단가? 임자는 사람도 아니구먼. 남편과 시댁을 배신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안 되지. 내 말이 틀렸어야. 임자가 그 사이 내 앞에서는 성희를 위헌처 감시로 뒷구녕으로 딴짓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구먼. 나는 임자가 이런 사람인 줄 참말로 몰랐는디 한 입을 덮고 사는 마누라도 못 믿을 세상인 줄 이제야 알았다안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한평생 몸을 섞으며 살아왔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독설에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종현은 아내와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자랑스럽게 믿어온 사람이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고 50이 넘은 지금까지 5남매를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심한 욕을 퍼붓거나 매를 들지 않았다. 나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별 험한 꼴을 다 당했지만 오늘같이 비통한 배신감을 느껴본 일은 없었구먼. 그란디 그 결과가 겨우 이것이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구먼. 하기는 내가 시방 임자를 탓하겠는가? 내 탓이요. 성이 전연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나가 애비 노릇을 잘못한 탓이란께. 수신 제가도 못한 촌놈한테는 애당초 과분한 일이었단께. 여보, 쥐가 잘못했으라. 그러니 진정 좀 하셔라. 시방 날 보고 진정을 하고 하는가? 그려, 진정하고 우리 다 같이 시방 이 자리에서 죽는겨.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밖에는 없구먼. 종현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아버지. 왜? 나한테 뭔 할 말이 있냐? 변명이라도 헐라고 그러냐? 허기사, 처녀가 애를 배도 헐 말은 있다더라. 그려, 죽기 전에 헐 말이 있으면 하거라. 아버지. 울 것 없어야. 어차피 한 번은 죽는 목숨인데 사람 노릇 못함시러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야. 그꼴로 니도 낯들고 살기는 틀렸고 너 같은 년을 키운 나도 남 부끄러워서 못 살아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이요? 네가 죽기 전에 하고픈 말이 고작 그 소리요? 뭐냐, 잘 들었다.
네가 생각해도 잘못은 였지야? 인자 말 다 였냐? 더 할 말 없으면 인자 같이 죽자. 딸과 아내에게 성큼 다가선 종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백사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파도 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보, 인혁이 잘못했어라. 용서하시오, 예? 그것이 다 쓰잘데없는 소리여. 그런 소리 말어. 종현의 힘에 밀려서 모래 위에 꼬꾸라진 성희 어머니는 남편의 다리를 붙들고 오열했다. 여보, 인혁 혼자 죽을 테니까 성희를 용서해 주셔라. 예? 다리를 붙잡힌 종현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 혼자 죽으면 그만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머니를 놔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그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래? 무엇이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예, 그럴게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을 수 없어요. 어째서? 제 몸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저 때문에 아이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네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사소리 그렇게 길어? 나는 말이여,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환양지려서 애를 뵌 것을 용서할 수 없어야.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 나는 그럴 수가 없어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너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여. 너를 잘못 키운 죄도 있는 것인께 여러 말 하지 말고 같이 죽는겨. 백사장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아내와 딸을 잡아 일으킨 종현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갔다.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다. 안 되라!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아버지를 바다 쪽으로 밀친 어머니는 성희를 가슴에 끌어안고 백사장으로 뛰쳐나왔다. 어머니에게 떠밀린 아버지는 바닷물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벌렁 자빠졌다. 순간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쓰러진 아버지의 몸 위로 쏟아졌다. 이내 일어설 줄 알았던 아버지는 물속에 그대로 길게 누워버렸다. 여보! 성희를 백사장에 데려다 놓고 뒤를 돌아다보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하얀 물보라가 달빛 속에서 출렁거리면서 계속 아버지의 몸을 덮쳤다.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린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고 어머니는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성희는 어머니의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백사장에 끌려 나온 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채 온몸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아버지의 옷을 벗겨낸 어머니는 자기 옷을 벗어 아버지의 몸을 감싸 안았다. 성희야, 너그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떻게 좀 해봐야. 숨이 멎은 채 뻣뻣하게 굳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주무르던 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성희를 불렀다. 성희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의 몸을 주물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성희야, 아버지를 내 등에 업혀라. 그러고 어디 가서 사람 좀 불러오니라. 어서. 축 늘어진 아버지를 간신히 등에 업은 어머니가 백사장을 가로질러 방파제 쪽으로 향하는 사이 성희는 어머니를 앞질러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 달려나갔다. 그러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인가의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그때 방파제 저쪽 끝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자동차는 방파제를 따라 성희와 어머니가 있는 바닷가로 달려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성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는 꽤 먼 거리여서 목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성희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동차를 향해 달려갔다. 방파제를 따라오던 자동차가 이내 성희 앞에 멈췄다. 그 자동차는 잠시 전에 자신들이 타고 왔던 택시였다. 택시에는 순경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차에서 내린 순경은 성희 어머니의 등에 업힌 아버지를 차에 태우며 물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릴게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택시는 시내로 들어갔고 의식을 잃은 아버지는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 조치를 받은 그는 1시간 만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치를 뻔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성희 아버지를 보고 의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성희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병실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 성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진정제 주사를 맞아야 했다.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했던 조금 전의 일을 생각하던 성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만일 그 시간에 만성리에 택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도 하기 싫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야심한 밤에 만성리에 성인의 식구를 내려놓고 돌아오던 택시기사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돌산섬에서부터 앞좌석에 앉아 연신 줄담배를 피우던 성희 아버지의 심상찮은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던 택시기사는 처음에 택시를 불렀던 지서로 달려가 순경 한 사람을 태우고 다시 만성리로 왔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성희 아버지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다. 생과 사를 넘나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성희는 아버지의 목숨을 건져준 택시기사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돌산섬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이 새삼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마다 저 먹을 것은 뱃속에서 다 갖고 나온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성희를 위로했었다.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성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성희 아버지는 자신의 팔뚝에 꽂혀있는 링거 주사바늘을 냅다 뽑아버렸다. 한사코 눈을 꼭 감은 채 아버지는 병원에서 끼니 때마다 가져오는 음식에 입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해도 막무가내였다. 정수야, 정수야. 벌써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성희 아버지는 간혹 동생의 이름을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소리로 부르면서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성희 아버지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올 때마다 성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움츠러들었다. 딸이 혼전에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렇게 놀라는 아버지가 그 뱃속에서 지금 동생을 밀고 한 원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끔찍했다. 아버지, 굶어 죽을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한 아버지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성희는 아버지의 병상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죽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희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버지는 두 눈을 감은 채 아무 대꾸도 없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일어나시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버지, 제가 죽을까요?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아버지. 성희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병상에 얼굴을 묻으면서 흐느껴 울었다.
꼴 보기 싫은게 나가 죽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성희 아버지는 병원이 떠나갈 듯한 소리로 성희를 내쫓았다. 그와 동시에 침대 옆에 걸려있던 링거병을 병실 바닥에 힘껏 내던졌고 병이 퍽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란 성희는 정신을 잃고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병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성희야, 정신 차려라. 성희야, 성희야, 정신 차려야. 잠자코 지켜보던 성희 어머니가 힘없이 바닥에 꼬꾸라지는 딸의 뺨을 두드리며 애타게 이름을 불렀다. 네, 오늘은 노래와 함께 시작한 하얀 소망 7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